만약 당신이 천년 전 유럽 대륙을 호령하던 가장 강력한 황제였다면 한겨울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사흘 밤낮을 맨발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고작 한 명의 성직자 앞에서 말입니다. 아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럽 역사에 길이 남을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카노사의 굴욕은 바로 그런 믿기지 않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우리는 그 황제의 굴욕적인 모습 이면에 숨겨진 냉철한 정치적 계산과 중세 유럽의 세속 권력과 교황권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천년 전의 그 순간을 잠시 상상해 보시죠. 이탈리아 북부의 카노사 성벽 아래 꽁꽁언 눈밭 위에 한 남자가 초라한 옷차림과 맨발로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일리이 4세. 그는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군주였지만 지금은 성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혹독한 추위와 싸우고 있죠. 성 안에는 그를 파문했던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교황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굴욕적인 기다림을 감내하는 이 장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순환사가 아닙니다. 이는 중세 유럽 전체를 뒤흔든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의 치열한 암투,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황제의 비범한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이야기는 단순한 황제의 굴욕담을 넘어 권력의 본질과 명분, 그리고 실리 사이의 복잡한 춤을 이해하는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황제를 그토록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았고 그 굴욕 끝에 그는 무엇을 얻어내려 했을까요? 중세 유럽은 영적인 권위와 세속적인 권력이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얽혀있던 시대였죠. 사람들의 삶은 신의 섭리 아래 있다고 믿었기에 교황이 상징하는 종교적 권위는 그 어떤 세속 군주의 권력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동시에 황제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상 통치자로서 제국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였고요. 이 두 거대한 축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충돌하며 유럽의 역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특히 서임권 논쟁은 이 충돌의 핵심에 있었죠. 서임권이란 주교나 대주교와 같은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요. 교황은 성직자의 임명은 당연히 교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고, 황제는 제국 내 영토를 다스리는 중요한 봉신인 주교들을 자신이 임명해야만 황제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교회의 재산과 세속적 권력을 고려하면 주교 임명권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국의 통치권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갈등의 정점에 서 있었던 인물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일리이 4세와 교황 그레고리오 7세였습니다. 하일리이 4세는 강력한 황제권을 꿈꾸며 제국의 통치력을 강화하려 했고, 그레고리오 7세는 교회의 세속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교황권의 지상 최고 권위를 확립하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인물들이었죠. 한쪽은 유럽 대륙의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군주의 정점이었고, 다른 한쪽은 모든 영혼의 구원을 책임지는 종교 지도자의 정점이었으니까요. 이 둘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그레고리오 7세는 교황의 권위를 황제보다 우위에 두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고, 서임권 논쟁은 결국 황제와 교황 사이의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권력 다툼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충격적인 전말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제와 교황의 전면전은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황제 하일리이 4세를 파문하는 초강수를 두었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에게 파문당하다니 당시 유럽 사회에는 엄청난 충격과 파장이 일었습니다. 교황이 황제를 파문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단죄를 넘어 황제의 통치 권한까지 무효화시키는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많은 제후들은 교황의 파문령을 빌미 삼아 황제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황제와의 계약 관계를 끊고 새로운 권력에 줄을 댈 명분이 필요했고, 교황의 파문은 그 완벽한 구실이 되었던 거죠. 순식간에 하일리이 4세의 입지는 위태로워졌고 그의 제국은 분열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권좌가 뿌리째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일리 4세가 선택한 길은 바로 교황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한겨울 매서운 추위 속에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 험난한 여정을 감수하며 이탈리아로 향했습니다. 당시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이탈리아 북부 카노사성에 머물고 있었죠. 1077년 1월, 마침내 하일리 4세는 카노사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그를 쉽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황제의 의복 대신 초라한 죄인의 옷을 걸치고 맨발로 차가운 눈밭에 서서 성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무려 3일 밤낮을 그렇게 처절하게 보냈죠.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혹한 속에서 황제가 맨발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깊은 연민과 충격을 동시에 안겨주었을 겁니다. 이는 단순한 굴욕을 넘어 세속 권력이 종교적 권위 앞에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황제의 진정한 굴복이었을까요? 겉으로는 한없이 비굴해 보이는 이 모습 이면에는 하일리 4세의 냉철하고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교황의 파문이 가져올 정치적 파급력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교황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의 황제로서의 정통성은 완전히 흔들리고 제후들은 합법적으로 그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황제를 옹립하려는 움직임까지 공공연하게 일고 있었죠. 결국 황제에게는 교황의 사면을 받는 것이 자신의 권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교황에게 잠시 고개를 숙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파문이라는 족쇄를 풀어야만 다시 권력을 재건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한 이기 속에서 권력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술수였던 거죠. 그렇다면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황제가 맨발로 눈밭에 서서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교황의 마음속에서도 복잡한 갈등이 소용돌이쳤을 겁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교황으로서 당연한 의무였죠. 하지만 동시에 황제를 용서하면 그가 다시 권력을 회복하고 교황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치적 현실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교황은 황제를 용서하지 않고 파문 상태를 유지하여 그의 권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교황의 주변에는 몬페라토의 마틸다, 백작 부인과 클리니의 위그 수도원장 같은 강력한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황에게 황제를 용서하라고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특히 교황의 오랜 후원자였던 마틸다와 하일리 4세의 대부였던 위그는 종교적,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교황에게 상당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결국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황제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적 의무와 주변의 강력한 정치적 압력, 이 두 가지 요인이 교황의 결정을 재촉했던 거죠.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카노사 성문은 열렸고 하일리 4세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황제는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교황은 그에게 파문 철회와 사면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겉으로는 교황의 압도적인 승리이자 황제의 굴욕적인 패배로 보이는 순간이 연출되었죠. 하지만 이 형식적인 화해는 둘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일리 4세는 이 사면을 통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 다시금 자신의 권력을 재건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교황의 용서라는 명분을 얻어낸 그는 다시 제후들을 규합하고 자신의 세력을 복원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굴욕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황제의 영리한 선택, 그리고 교황의 복잡한 심경과 정치적 압력 속에서의 결정까지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중세 유럽의 역학관계를 뒤흔들었던 겁니다. 과연 하일리 4세는 이 굴욕을 딛고 어떻게 복수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서임권 논쟁은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흥미진진한 전개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하일리 4세가 카노사의 눈밭에서 겪었던 뼈아픈 굴욕,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오 7세에게 용서를 구했던 그 극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겉으로 보기엔 황제가 무릎을 꿇고 교황에게 자비를 구하는 듯 보였지만 실은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고도의 정치적 행보였다는 사실 과연 알고 계셨을까요? 황제의 비범한 지략이 숨어 있었던 카노사의 혹독한 겨울,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교황의 파문은 분명 하일리 4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결정타였습니다만 역설적으로 이는 그에게 절묘한 탈출구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교황으로부터 파문 철회와 용서를 받는 순간 그는 다시 정당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자격을 온전히 되찾게 되는 것이었죠. 당시 신앙심이 깊었던 중세 유럽 사회에서 파문이 철회된 황제는 더 이상 제후들이 반역을 일으킬 명분이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를 등 돌렸던 제후들은 황제를 거스를 종교적 명분을 송두리째 잃게 되었고 하일리 4세는 이 절호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노사에서 뼈아픈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옥죄던 종교적 족쇄를 효과적으로 풀어버리고 다시금 정치적 생명을 얻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왜 그토록 강력한 황제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황제를 눈밭에 무릎 꿇린 압도적인 승리처럼 보였지만 사실 교황에게도 만만치 않은 심각한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 수장으로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끝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신의 종교적 권위와 자비로운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으니까요. 자비를 베풀어야 할 성직자로서의 신성한 의무가 그를 짓눌렀던 겁니다. 만약 그가 황제의 용서를 끝내 거부했다면 오히려 교황 스스로가 자비롭지 못한 독선적인 인물로 비춰질 수 있었겠죠. 이는 교황의 도덕적 우위를 약화시키고 그를 지지하던 수많은 신자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더욱이 카노사성의 주인인 토스카나의 마틸다, 백작 부인과 당시 유럽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클리니 수도원장 위그 같은 유력한 중재자들이 교황에게 황제를 용서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황제의 파문 철회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고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굳게 믿으며 교황에게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던 것이죠. 종교적 원칙과 냉혹한 현실 정치 사이에서 교황은 결국 용서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황제를 용서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거세게 밀려오던 정치적 부담을 현명하게 덜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카노사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화해는 사실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교 서임권 논쟁이라는 거대한 불씨는 여전히 중세 유럽의 심장부에 뜨겁게 남아 있었죠. 그저 잠시 숨을 고르는 전략적인 휴전과도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일리 4세는 이 절묘한 사면을 발판 삼아 한때 무너졌던 황제의 권위를 다시금 굳건히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재규합하고 잃어버렸던 영토와 영향력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했던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황제의 겸손과 뼈아픈 굴욕 뒤에는 이처럼 냉철한 정치적 계산과 생존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중세 유럽의 권력자들은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이처럼 치열하고 복잡한 현실 정치를 펼쳤던 것이죠. 황제는 파문이라는 치명적인 위협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권력을 재건했고 교황은 종교적 의무와 복잡다단한 정치적 압력 속에서 고뇌하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카노사의 이 극적인 순간은 단순한 개인의 굴욕이 아닌 세속 권력과 교황권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과연 하일리 4세는 이 전략적 승리를 발판 삼아 교황에게 어떤 반격을 가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카노사의 겨울 이후 중세 유럽을 뒤흔들었던 또 다른 격변의 시대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겁니다. 카노사의 겨울, 그 뼈아픈 굴욕을 감내했던 하일리 4세의 겉모습 뒤에는 이처럼 냉철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죠. 그는 교황의 사면을 통해 파문이라는 치명적인 족쇄를 풀어냈고 그 순간부터 잃어버렸던 황제의 권위를 다시금 굳건히 세우기 위한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지지했던 제후들을 재규합하고 한때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세력들을 압박하며
잃어버린 영토와 영향력을 되찾는 데 총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마치 잠시 웅크렸던 맹수가 더 큰 도약을 준비하듯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황제의 힘은 다시금 강해졌고 그는 마침내 로마를 향해 군사를 이끌고 진격했습니다. 이풍당당한 황제의 군대는 로마를 포위하고 결국 점령하기에 이르렀고 한때 자신에게 무릎을 꿇게 했던 교황 그레고리오 7세를 로마에서 쫓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혁의 상징이었던 그레고리오 7세는 결국 쓸쓸하게 망명길에 올라 이탈리아 남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카노사의 눈밭에서 황제를 용서했던 교황의 결정이 결국 자신에게는 치명적인 패배로 돌아온 셈이 되었죠. 황제는 자신의 뜻에 맞는 새로운 교황을 세우며 교황권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임권 논쟁이라는 근본적인 갈등의 씨앗은 하일리 4세와 그레고리오 7세의 개인적인 승패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거인의 치열한 대결은 중세 유럽 전역에 걸쳐 세속 권력과 교황권이라는 두 거대한 축 사이의 해묵은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고 이 불꽃 튀는 논쟁은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지며 유럽 사회를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마치 꺼질 듯하면서도 다시 타오르는 불씨처럼 말이죠. 마침내 1122년 보름스 협약이 체결되면서 이 오랜 논쟁은 비로소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 협약은 주교 임명 시 영적인 권한인 주교 지팡이와 반지는 교황이 부여하고 세속적인 봉토와 재산에 대한 권한은 황제가 부여하는 방식으로 서임권을 분리하는 타협안이었습니다. 이는 교황권의 영적 권위와 세속 권력의 정치적 권한을 구분하려는 최초의 중요한 시도였으며 서임권 논쟁의 종결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카노사의 굴욕은 단순한 한 황제의 비극적인 일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세속 군주가 교황의 파문이라는 종교적 권위에 맞설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고 교황권의 절대적인 우위에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교황의 영적 권위는 여전히 막강했지만 황제와 왕들을 비롯한 세속 군주들의 정치적, 행정적 권력은 서서히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는 중세시대를 넘어 근대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권력 구조 변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음을 의미하죠. 카노사의 겨울, 그 눈밭 위에서 황제가 무릎 꿇었던 순간은 겉으로만 본다면 한없이 무력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교황의 종교적 권위가 세속 권력을 완전히 압도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하일리 4세의 치밀하고 냉철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죠. 그는 잠시 고개를 숙여 몰아치는 정치적 폭풍을 현명하게 피하는 동시에 그 아픈 시간을 자신에게 불리했던 상황을 역전시키고 무너진 권력 기반을 굳건히 다져 강력한 반격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역사는 때때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전혀 다른 진실을 품고 있다는 것을 카노사의 사건은 여실히 보여줍니다. 1000년 전 카노사에서 벌어진 이 드라마틱한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명분과 실리, 신념과 생존이라는 영원한 딜레마 속에서 권력을 가진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도 반복되는 정치적 타협과 전략적 후퇴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때로는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 가장 위대한 승리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카노사의 겨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저희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